예,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 전체적인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채권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통해서 탄생한 금융자산은 한쪽에게는 자산, 다시 말해 차변에 있지만 이 대출 계약서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 또는 어떤 금융 계약서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 그 자금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부채 또는 자기 자본이란 말 다시 대변에 있어요. 그래서 차변, 대변 각각 서로 완벽하게 다 정확히 다 상쇄가 됩니다. 하여튼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에 걸쳐서 금융 자산은 금융 부채랑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롱하고 결국은 금융 그 계약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 금융 부채 숏하고는 같게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에서 금융 자산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무슨 주식 시가총액, 뭐 채권 시가총액, 뭐 화폐 시가총액 이거 다 합쳐서 국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결국 캔슬아웃 시켜서 결국 남는 거는 리얼 에셋뿐이고 리얼 에셋.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토지, 부동산, 빌딩, 기타 여러 가지 공장 기계 설비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한강물 뭐 등등등 이런 실물 자산에 만 남고 그것의 가치가 다 토탈 에그리게이트 된 것이 바로 국부다. 국민 순자산이다. 또는 이제 예전에 이걸 우리가 캐피탈 스탁이다. 자본 스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었고요. 자, 그래서 금융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요게 사실 금융이란 뭐 자금의 융통이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외환시장,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빌리고 빌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달러를 사고 팔면은 내가 금을 사서 갖고 있는 거랑 달러를 사서 갖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금은 그 자체적으로 실물 자산이고 달러는 미국 페드에 대한 청구권, 해외 부문에 대한 청구권이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외환시장에서도 이게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는 분명히 금융이 맞는데 달러를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는 이게 과연 금융이냐?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부동산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는 금융 일리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금융이 떠오르게 되고 부동산 금융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종종 사용이 되는데 자, 그래서 과연 금융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규제 문제도 있고 시장 관행 문제도 있고 또 일반 이 국민 대중의 금융이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환시장 거래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금융거래가 아닌 측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고 빌려준다 이런 거래들은 분명 금융거래죠.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측이 있고 남아 도는 측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남아 도는 측에서 부족한 측에다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금융 계약을 통해서 공여해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 만기까지. 그래서 만기가 정해진 것도 있고 만기가 좀 더 상당히 긴 것도 있고 만기가 영원히 무한히 있는 것들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계약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금융 계약의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 다 다르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남아 도는 측이 있고 부족한 측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아 돌아서 지금 당장 안 써서 남에게 뭔가 대주고 싶어, 대여해주고 싶어, 빌려주고 싶어, 공유해주고 싶어. 근데 나는 뭔가 부족해서 빌려야 돼.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돈 보통 우리가 금전이라고 하는데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우리 보통 전월세, 부동산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금융이란 말이에요.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 이거 당연히 금융이죠. 자동차를 리스, 렌트 이거 다 금융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가 아주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금융하면은 단지 돈에만 국한해서 머니, 캐시에만 국한해서 돈이 남아도는 측이 있고 돈이 모자란 측이 있는데 그 둘 간의 어떤 금융 계약을 통해서 어떤 이 남아도는 측에서 모자라는 측에다 일정 기간 쓸 수 있도록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바로 금융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차를 빌려준다, 기계를 빌려준다, 리스렌트 다 금융거래입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다 금융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
넓은 의미에.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좀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한쪽은 남아 돌아야 되고 한쪽은 부족해야 돼. 보통 이제 우리가 돈이 그렇죠. 돈이. 그래서 돈 가지고 이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뭐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어떤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금융이고 그게 바로 금융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쪽은 청구권자가 되고 한쪽은 피청구권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 얘기했지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주식이냐 채권이냐 보험이냐 현금입니다. 현금. 화폐가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에요. 자, 왜 그러냐?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왜 발행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돈 조달하려고, 현금 조달하려고, 자본 조달하려고, 금전 조달하려고. 주식과 채권 발행해서 자기네가 비트코인 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과 채권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갖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들이고 설비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도 사고 토지도 사고 등등등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기업인데, 자, 기업이 주식과 채권 발행한다. 주식과 채권 이면에 단위 돈이 흘러갑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돈이 있어야 그걸 갖고 투자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납품업체 물품 대금도 지급을 하고 뭐 등등등.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함인 것인데, 거래를 할 수 있는 지급 결제가 가능한 자산이 거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하게 돈밖에 없어. 캐시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폐의 기능 얘기를 할 때 교환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금을 조달하는 게 아닙니다. 금 조달을 해봤자 금 갖고 뭐 공장 짓고 이걸 해야 되는 쉽지가 않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조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주식이 중요하고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타 선물 옵션 대 파생상품 중요하고 뭐 보험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 돈 자체도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돈 갖고 있는 사람의 금융계약서지만 돈 자체가 그 돈을 한쪽이 남아 돌고 한쪽이 모자라서 서로 간에 어떤 금융계약을 체결을 하는 그런 여러가지 유형들이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뭐 보험일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다, 캐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금융이냐? 아니죠. 그냥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금융이 있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주택을, 아파트를, 빌라를, 주택을 전월세 빌려준다. 이거는 금융이에요. 빌리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일정 대가를 치르고 빌리는 거죠. 그렇죠? 자, 외환시장은 금융시장이냐? 우리가 이제 그 외화 자금 시장이라고 있는데, 외화 자금 시장은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하는 시장이 외화 자금 시장이고요. 외환 시장은 그냥 원달러가 그냥 막 교환되는 시장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원화 갖고 달러 사는 시장이고요. 원화 갖고 금 산다, 원화 갖고 비트코인 산다랑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외환 시장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금융 요소가 있는 거냐? 금융 요소가 없고 단지 달러라고 하는 해외 상당히 신용도 높은 미국 페드에 대한 어떤 청구권 자산, 다 금융 자산으로서의 그 달러를 산다 뿐이죠. 그 달러를 사는 행위 자체는 이 금융의 요소가 없다. 다만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는 금융이다. 자, 파생금융상품, 선물 옵션 등인데, 이것도 뭐 사실 우리가 이 금융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또 금융시장이죠. 자, 상품, 앞서 얘기했던 원자재, 원유 시장, 이게 금융이에요? 물론 이제 원유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선도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뭐 옵션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은 금융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지만, 원유 자체를 사고 파는 거는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스마트폰 샀다. 여기 무슨 금융이 있습니까? 물론 그 스마트폰 살 때 3년 할부로 해주고 그거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시면은 36개월간 내시면은 이게 다 기획가까지 다 된다. 여기에는 이제 금융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그냥 현찰박치기로 그냥 현찰 다 내고 그냥 스마트폰 공기계로 샀다. 그럼 금융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거기에. 물론 그래도 이 화폐라고 하는 금융자산이 쓰이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면 거의 금융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 자산을 사고 파는 거 자체로는 특히 이제 실물자산 자체로는
이 금융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고, 뭔가 모자란 측과 남아 도는 측이 계약을 통해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형성돼야, 청구권자 피청구권자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금융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금융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금융이란 무엇이냐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자,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자금의 융통이고, 좁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금은 금전, 캐시, 머니, 현금, 통화, 화폐를 의미를 하죠. 머니는 우리가 돈 하면은 그 사람은 돈이 많어. 이제 그 사람 부가 크다는 거, 부자라는 얘기고, 그 사람 돈 잘 벌어. 이 얘기는 소득이 크다는 얘기를 쓸 때도 있고, 자, 그거는 돈 내고 사야지. 이럴 때는 이 커런시 또는 캐시의 의미. 그래서 이 머니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자체적으로 어떤 재산 축적,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경제거래, 상업거래, 금융거래 할 거 없이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돈 내야 되고, 주식 살 때도 돈 내야 되고, 채권 살 때도 돈 내야 되고, 그 맞교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아닌 다른 거, 돈과 돈을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럼 물건과 물건을 바꾼다? 이건 물물교환이 그런 건 없죠. 뭐 가끔 있지, 그거는 아주 가끔. 그래 결국은 돈이 아닌 것과 돈과 맞바꾸는 거래가 그게 바로 경제거래, 트레이딩이죠. 그렇죠? 그 트레이딩에 우리가 상업거래, 경상거래, 실물거래가 있는 거고, 보통 재화 서비스를 우리가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있는 거고, 금융거래,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금융거래들이 있는 거고, 전부 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가야 되면. 그래서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교환수단이자 지급결제수단이다. 만약에 돈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물 교환해야 돼. 이런 경제는 현대 경제에서 아주 그 아프리카의 그 저개발국 빼고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물물 교환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급자족하는 수공업하는 뭐 그런 경제에서나 머무를 뿐이죠. 자, 그래서 금융은 결국은 머니, 돈 말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다 금융인데, 자동차 빌려준다, 집 빌려준다 이런 것도 이 금융인데, 이제 금융의 의미를 돈에 국한해서 보자면은, 자, 자금은 이제 자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때에 따른 또 자본 여유가 있다,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자본은 돈으로서의 자본이지, 이게 진짜 자본이 되려면은, 자본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산재,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인데, 그걸로 맞바뀌어야, 돈이 맞바뀌어 이제 결국 자본이 되는 건데, 그 전 상태로서 이제 자본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금융 자본이죠. 그래서 그 돈, 여유가 있는 사람, 자본 공급자, 그 자금이 필요한 사람, 자본 수요자 간에 일정 기간 또는 기한 정하지 않고 또는 영원히 빌려주는, 다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래 또는 계약, 요게 바로 금융거래 또는 금융계약이다. 그래서 주식가 같은 경우는 배당 지불해야 되고, 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 전월세는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아니죠. 자, 금융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고, 자, 금융에서는 특히 이제 증권은요, 우리가 증권을 좀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겠는데, 그 증권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금융계약서를 다 증권이라고 해도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좀 더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자면은 시장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는, 시장 유통성이 있는, 또는 시장에 있어서 갖다 팔 수 있는, 그래서 현금성이 있는, 시장성이 있는, 양도성이 있는 이런 계약서를 우리가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그렇다는 거고, 반면에 자, 은행이 돈 빌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출 계약서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출 채권인데, 대출 채권은 얻다 갖다 팔 데가 없어. 그 대출 채권이 사고 팔린 시장은 없어요. 그냥 만기까지 가야 돼. 근데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채권 산 사람이 만기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그냥 팔면 됩니다. 그런 제3자가 나와서 누가 그거를 사겠지. 다만 이제 가격 협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가격에 넘길 것이냐가 문제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유통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증서냐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이제 좁은 의미의 증서증권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여튼 모든 금융계약서를 통칭한다 라고 봐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증권이 이제 발행되는 시장이 있고 발행된 게 다시 또 유통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거래가 있고 2차 거래가 있습니다.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거래에서는 자금 필요로 한 사람이 증권을 발행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누가? 주로 기업이 또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요. 자, 발행하는데 종이장 써서 줘. 종이장 써서 줘.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갖고 있는 주식을 예전에 사서 갖고 있다가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없던 증권을 쓱쓱 써가지고 그걸 발행합니다. 그래도 그게 발행이 돼요. 왜? 발행 주체의 공신력, 신용도 또는 그 신뢰가 높다면 그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증권이 신규 탄생하는 시장이에요. 어디가? 1차 시장이. 있던 증권을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증서계약서 청구권을 써가지고 자 이런 주식 이런 채권을 사주세요 하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이 되고 채권 발행이 되면서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증권의 최초 인수자가 그걸 샀어. 주식과 채권을 사서 채권은 만기가 있고 주식은 또 만기가 없어요. 그럼 이게 만기까지 쭉 가야 되느냐? 주식은 영원히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 발행자한테 가서 환매, 다시 말해서 주식 들고 있다가 주식 발행 기업 가서 나 이 주식 이제 더 이상 안 들고 있을래. 너랑 주식 계약 끊을래. 이 주식 사줘. 환매, 이 채권 사줘.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것 없이 밑에서 얘기하는 세컨더리 마켓, 기발행된 증권이 거래가 되는, 계속 샀다 팔았다 거래가 되고 우리 KRX 주식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유통시장이에요. 그래서 2차 시장 또 유통시장에서 매각을 하면 됩니다. 굳이 발행 주체한테 들고 가서 이거 다시 네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인데 네가 되사줘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자, 2차 시장. 그래서 결국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는 그 청구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금융 청구권, 금융 자산을 들고 있는 놈이 그 청구권을 원래 발행 주체, 피청구권자한테 들고 가서 이거 네가 발행을 했는데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금융계약 상태로 있기 싫어. 상태를 끊자. 물론 이것도 이제 계약상에 그런 요구가 가능하냐 마냐, 다시 말해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마냐, 그런 이제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하여튼 이 금융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굳이 발행 주체를 찾아가서 그 복잡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통시장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갖다 팔면 돼. 그럼 누군가 다시 사겠지. 서로 간에 가격 협상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결국 이제 청구권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런 유통시장, 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세컨더리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시장이 있는 그런 금융자산을 보통 우리가 증서증권이라고 하고, 자,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보통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 유통성이 있다, 현금성이 있다, 양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 CD는 그 예금 증서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예금 증서가 뭐 있습니까? 통장이잖아. 자, 통장에 내가 10,000원이 들어있어.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사고 이 통장 너 가져.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이 통장에 100만원 들어있으니까 네가 99만원에 사.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금융실명제 때문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주로 이제 은행 예적금 상품들은 이런 시장성, 유통성 없다. 또한 은행이 누구에겐가 대출을 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줘. 5억원 대출을 해줘요. 대출 계약서를 들고, 대출 채권이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들고 나가서 내가 이거 쟤한테 돈 빌려주고 앞으로 이자고 원금 받을 권리가 있는 대출 계약서인데 네가 좀 살래?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 대출 계약서를, 그 대출 채권을 소위 유동화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뒤에서 얘기하는 증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한 게 그게 바로 Asset Backed Security 또는 Mortgage Backed Security, ABS 또는 MBS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이 시장 유통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성 유통성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들은 주식은 주식인데 잘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성 유통성이 없다.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은행들이 다루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또 어떤 양도성, 유통성이 없다. 또 하나, 자, 보험 증서를 내가 누구한테 팔 수 있느냐? 보험사가 다루는 상품도 기본적으로 유통성, 양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금융업 부문을 은행, 증권, 보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은, 주로 증권 분야에서 체결되는 금융자산, 금융계약들이 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인 자산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유통성이 있고, 그 얘기는 세컨더리 마켓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자동차 시장이면은, 자동차 시장도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신차가 팔리는 시장이야. 자동차 시장에서 세컨더리 마켓을 보통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금융에서는 주로 유통시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걸 우리가 중고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중고거래.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프라이머리 마켓이 신차 시장이라면 이건 중고차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차냐 중고차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게 되고, 이게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몇 년도식이 연식이 어떻게 되냐 뭐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중고차 가격이 또 결정이 되고, 신차하고는 또 별개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발행된 거 보통 우리가 신주, 구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1차 시장 신주가 발행되는 시장이고, 이 2차 시장은 이제 구주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주식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규 주식이 발행이 되고 기발행된 주식이 구주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신빙이다, 중고다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 1980년도에 발행된 삼성전자 1주나 오늘 발행된 삼성전자 1주는 완전히 같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데 어떤 주식은 이렇고 다른 주식은 이렇고, 주식을 A형, B형 나눠서 서로 보통 우리가 종류형 발행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종류형으로 발행하는 거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는 30년 전에 발행된 거나 20년 전에 발행된 거나 오늘 발행된 거나 다 같은 보통주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신주식이다, 무슨 중고주식이다, 무슨 주식이 썩습니까? 뭐 주식이 달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품 시장에서는 이게 그 신빙 나오는 시장이냐 아니면 중고 나오는 시장, 중고가 거래되는 시장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증권 시장 쪽에서는 이게 신규냐 중고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넌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이낸셜 에셋 기본적으로 이제 대시죠. 금융거래 기본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자, 피청구권자, 청구권자가 채권자, 피청구권자가 채무자, 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뭐 사적인 관계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래도 있겠지만 그건 여기 포함을 안 한 거고, 보통 우리가 머니마켓 세큐리티,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숏텀 댓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단기로 1년 미만으로 돈 짧은 기간 내에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거래들이 되겠고, 뭐 커머셜 페이퍼, 앞서 얘기했던 그 CD, CP, 기타 RP 뭐 등등등, 또 여기에 또 투자를 하는 또 펀드로서 머니마켓 펀드, MMF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머니마켓 화폐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화폐 시장이 아니라 이거 자꾸 화폐 시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즈의 화폐 시장, 실물 부문 요거 구분해서 했죠. IS는 실물이고 LM은 그 머니마켓이잖아요. 그때는 그 거시경제학에서 화폐 시장이라고 번역하겠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우리 그 재무경제학 또는 금융경제학에서 머니마켓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발 화폐 시장이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뭐라고? 단기 금융 시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단기 금융 시장.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들이에요. 짧은 만기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래고, 여기서는 주로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좋은 그런 주체들끼리 짧은 만기로 대량의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고 기간이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이자가 상당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100억 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자, 캐피탈 마켓 하면 이제 주로 여기 캐피탈 마켓 중에서 이제 뎃은 채권, 이 반드는 코퍼레이트 반드, 거버먼트 번드, 뮤니시펄 번드 등등등, 이게 국가가 발행하느냐, 지방 정부가 발행하느냐, 기업이 발행하느냐, 반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 만기가 중장기고, 보통 이제 1년 이상이 중장기죠. 1년 기준에서 그 이하는 단기, 그 이상은 중장기. 자, 그리고 특이하게 이 정부가 채권은 발행하는데 정부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못 발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채권도 발행하고 주식도 발행하지. 우리가 기업재무에선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던 거고, 국가가 발행하는 주식이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채인데 이건 주로 경제학의 재정학에서 또 다루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뮤니시펄 번드는 이게 지방정부, 지방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해서 어느 때는 번드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디벤처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대시라고 하고, 어느 때는 노트라고 하고, 어느 때는 필이라고 하고 등등 여러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의미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대충 뒤섞어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 좀 더 이제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적재적소의 번드, 적재적소의 디벤처, 뎃, 노트, 비를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컨텍스트 따라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마구 섞어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좀 무식해 보이는 거고, 디벤처는 주로 이제 무담보 얘기하는 거고, 이 뎃이냐 반드냐는 이제 이게 부채 발행한 쪽이냐, 부채증권 들고 있는 쪽이냐의 문제고, 중장기채 보통 노트, 단기채 보통 우리가 빌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중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쉐어, 스탁, 에쿼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요걸 또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쌓아야 되겠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책 많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보다 용어도 적확한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사채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기업재무에서 회사채 많이 다루지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는 물론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각 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사채, 자, 그리고 또 이 통한채, 이건 누가 발행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기타 여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하는 특수은행, 국책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뿐만 아니라 민간 그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의 그런 민간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등의 시장, 이 채권 시장이 있겠고요. 국가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요걸 발행해서 돈을 민간으로 또 빌려서 여러가지 어떤 그 정부로서 또는 지방정부로서 하는 여러가지 각종 사업,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인프라 까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까는, 인프라 까는 그런 그 투자도 있긴 한데, 여러가지 어떤 그 정부든 지방정부든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국공채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특수은행들, 산업은행, 국책은행이고,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인데, 중소기업은행 국책은행이고, 이런데도 여러가지 자기네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그 은행채, 그 상금채, 수출입은행채, 중소기업은행채 등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거니까 기업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제 생산으로 바로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해서 또는 주식 발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기업이 원하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자기자본증권 요거 이제 대시고, 자기자본증권은 요거는 이제 그 한쪽이 금전을 공여하고 한쪽이 기업이 금전을 공여를 받는 건데, 여기 이제 부채 계약이 아니라서 자금을 한쪽을 남아 도는 쪽이 공여를 하고 다른 쪽이 이 공여를 받는 거지만, 채무 채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물론 한쪽은 주주가 청구권자고 피청구권자는 주식 발행한 기업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커먼 쉐어도 있고 프리퍼런스 쉐어, 보통주, 우선주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네 돈 좀 쓰고 싶은데 너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채무채권 관계가 돼서 내가 너한테 이자 주고 나중에 원금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일이 들어와서 공동의 주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을
자본금을 같이 댑시다. 그런 차원의 계약이 바로 주식계약이다. 주식이란 자산이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금융에서 특수한 계약이에요. 특수한 계약이고, 요게 그 금융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 거래야 기원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주식 거래가 생기고 주식회사가 생기고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금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대규모로 또 결집이 될 수가 있는 게, 주식이 쪼개져 가지고 주당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주당 뭐 1, 2만 원, 몇만 원 이런 정도니까 일반 개인들도, 일반 국민들 다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식이 일종의 발명이 되고 주식회사가 나오고 주식거래소가 등장을 한 게 인류 역사상 한 16세기 정도가 돼요. 그 네덜란드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최초의 주식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아마 영국의 동인도 회사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 동인도 회사로 대량의 자본이 주식회사로 결집이 되면서 그때까지 기업이 못했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국제무역, 배 타고 저기 아시아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아시아라고 하니까 이상, 여기가 아시아인데, 그 이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먼 아시아까지 돌고 돌아서 하는 그 이 대항해와 그런 어떤 무역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규모 구멍가게에서는 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이게 16세기 와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나가지고, 그 동인도 회사가 그런 그때까지 기업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 또는 어떤 그런 그 수익성을 내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그때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국가 정도나 돼야 할 수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식회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상당 부분 그 기업들한테 맡겼죠. 물론 돈 주고 맡기지. 지금도 국가가 여러가지 그 국책 사업들을 할 때 국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이런 것도 다 누가 건설사한테 그 외주를 주는 거죠. 누가? 국가가, 정부가. 도로를 깐다? 이것도 다 누가? 그 건설사에다가 뭐 주는 거예요. 정부 청사를 세종에다가 짓는다? 이거 정부가 직접 그 자기네가 무슨 사람 고용해서 짓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다 맡기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 토목 건축 같은 그런 그 인프라 라는 거 예전에 이제 주로 이제 국가가 있었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식회사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온 핵심 동인이고 아주 뭔가 인류 역사의 어떤 경제적 성장의 경로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린 아주 대변혁의 사건이 바로 주식회사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 어떤 그 우리 우주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다 이런 어떤 그 물론 이제 미국의 주로 나사가 많이 하지만 그 이런 그 뭔가 대형의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슨 중소기업이 100층짜리 빌딩 못 짓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0층짜리 빌딩도 여의도 보면 뚝딱하면 막 짓는단 말이야. 근데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거지. 그런 그 기업들이 과거에는 만약에 중소기업 상태로 있고 소기업 상태로 있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 1, 2층짜리 뭐 빌딩 하나 지으면 모를까? 100층짜리 뭐 빌딩을 짓는다? 또는 뭐 고속철도를 그 연결한다? 또는 서울과 부산 간의 어떤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이거 다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주식회사로 대형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결국 주식의 탄생으로 인해서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유럽 경제가 그 즈음부터 이 아시아 경제를 앞서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국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때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한때는 잠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패권이 스페인으로 갔고, 스페인의 그 한동안 또 세계를 제패하던 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그 영국이 한동안 그 지위를 또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를 했고, 또 2차 대전 및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완벽하게 전 세계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어떤 패권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과거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또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리바티브 파생증권이 또 있죠. 파생증권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외 파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포워드 선도고요. 장내에서는 주로 선물, 선도하고 선물은 상당히 공통점도 있고 상당히 차이점도 있고, 기타 또 장내외 가릴 것 없이 옵션 뭐 계약 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번 주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수업 계획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다음 주 2주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0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